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번에 온라인 강의 시리즈 주제가 환자혁명 책 함께 읽기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오프닝으로 현대의학에 대한 오해를 좀 짚어보고 우리 몸의 대사를 망치는 습관들 좀 짚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몸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되면 몸은 건강해지는 거다. 그게 지난 강의의 그냥 핵심이죠.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몇 주에 걸쳐서 이 대사에 대해서만 쭉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대사 증후군을 총정리할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세부적으로 뭐 고혈압에 대해서, 당뇨에 대해서, 고지혈증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뭐 통증이나 통풍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비타민이나 뭐 미네랄 이것도 짚어볼 거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거든요. 근데 대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영양소랑 칼로리를 얻어서 우리 몸이 그걸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버릴 거는 버리고 똥으로 소변으로 땀으로 이렇게 버리고 근데 그것만이 대사가 아니라 대사는 호르몬 대사도 있고요. 뭐 신경 전달 물질 대사도 있고 그거 잘 안 되면 우울증이고 뭐 불안장애 생기고 잠 못 자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먹은 영양소를 다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영양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 먹어서 영양소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식습관이 하도 엉망이라서. 근데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이제 편의점에서 때우고 어떤 애들은 뭐 열심히 사느라서 편의점에서 때우고 일하고 그래서 딱하기도 한데 또 어떤 애들은 PC방에서 뭐 컵라면 그러면서 게임하느라고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러면서 그거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한심한 경우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젊은 친구들 식습관이 되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대사증후군이 많이 생기겠죠. 또 그런데 잘 챙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몸에 병이 있어서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몸 안에서 대사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면 담낭 제거 수술을 해서 지방을 흡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지방만 흡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용성 영양소들도 다 흡수를 못하니까 비타민 A, 비타민 D, 오메가3 뭐 이런 것들 다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사가 잘 되면 건강한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아픈 거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환자혁명 책을 쓰기 전에 2016년에 생협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 그때 강의를 할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죠. 제가 앞으로 20년 후면은 대사증후군이 더 익숙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몰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이 강의에 20불이나 내고 참석한 여러분들만큼은 그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대사증후군 아주 달달 꿰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적어도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거나 이 환자혁명 강의 책을 읽으신 분들은 대사증후군 좀 익숙해 하세요. 많이 들어봤는데 익숙한데. 그런데 설명 좀 해줘봐. 그러면은 설명이 안 되시잖아요. 한마디로 설명하실 수 없잖아요. 이게 옆집 아저씨 같은 존재인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맨날 만나니까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그 연쇄 살인마, 이거 살인 사건이 뉴스에 나오면은 이웃 주민들이 인터뷰하잖아요. 그 사람 되게 인사도 잘하고 항상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서 조용하고 착했는데 그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연쇄 살인범이라고요? 깜짝 놀란 그런 거예요. 대사증후군도 연쇄 살인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아는 그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를 딴 데 가서 우리가 보면은 못 알아볼 수도 있다니까요. 어디서 봤는데 누구지? 그런다고요. 대사증후 병이 내 증상이 이거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못 알았지. 얼른 뭐 이게 어떤 증상이 생겼는데 그게 대사증후군의 하나로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고 난소에 난종이 생기고 자궁내막증이 생겼는데 대사증후군인 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여기 비디오를 그 당시에 저희는 대여를 해서 봤잖아요. 근데 비디오 대여점에 가가지고 여기 성인 비디오가 있었어요. 성인 비디오를 대여를 했어요. 근데 거기 비디오 가게 아주머니가 지금은 안 봐요. 근데 비디오 가게 아주머니가 한국 분이셨거든요. 근데 한국 아주머니랑 저랑 서로 영어로만 얘기했어요. 네, 그냥 영어로만 빌려가고 아주머니도 영어로 그냥 빌려주고 나이 어린 거 알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비디오를 대여해서 보고 리턴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어느 아주머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아주머니 보고 교회분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아줌마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서로 몰랐던 거예요. 비디오 가게에서 본 거를. 그런 거 대사증 그런 얘기 옆집 아저씨 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그렇게 여러분이 어설프게 알고 딴 데 가서 못 알아채시면 안 됩니다.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사증후군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 비만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 증상이 여러 개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걸 증후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특별한 병이 아니라 아니면은 그 증상들이 몇 개가 나타나면서 곧 나타날 거라서 그거를 우리가 원래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요. 대사증후군은 요 네 가지인 거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그 중에 복부 비만. 그래서 당뇨랑 고혈압, 비만 이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같은 병인데 증상만 다른 것뿐인 거예요. 이게 원인도 같고 결말도 같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답글 한번 볼게요. 원인이 뭐예요? 대사증후군. 원인도 같고 지금 당뇨, 고혈압, 비만 원인도 같고 결말도 같은데 봐요. 이게 원인 모르잖아요. 대사증후군은 알지만 원인 인슐린 저항성이잖아요.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고 좋아요. 이게 좀 늦구나 대답이. 오케이. 자, 그리고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인 거고요. 결말은 알았어요. 인슐린 저항성 그만하세요.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 뭐예요? 결말은 심장마비, 뇌졸중. 이게 당뇨든 고혈압이든 상관없이 당뇨병 마지막에 끝에 결말이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 신장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져, 신부전증, 그리고 눈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이거잖아요. 혈관이 망가지는 병. 전부 다 혈관이 망가지는 병이에요. 눈에 신경이 망가지는 이유는 모세혈관이 망가졌기 때문에 신경이 죽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원인이 같고 결말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당뇨라고 당뇨 치료할 필요 있고 고혈압이라고 고혈압 치료도 아니고 당뇨라고 혈당 낮출 수 있고 낮추고 고혈압이라고 고혈압 낮추고 고지혈증이라고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인슐린 저항성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비디오 가게 얘기한 거를. 예, 지금 안 봐요. 근데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방금 또 후회할 것 같은 얘기가 떠올랐는데 긴가민가 옛날에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헷갈리다. 옛날 개그인데 헷갈리다. 이거 불어로 뭔지 아세요? 헷갈리다. 아리송. 그죠? 중국어로는 헷갈린다. 중국어로 갸우뚱. 그죠? 일본어로 아리까리. 독일어로는 에메모흐. 그죠? 에메모흐.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이제 그러는 건데 이게 잠깐 고민했는데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어쨌든 긴가민가 하면 안 된다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정확하게 아시려야 된다고. 되셨죠? 자, 그래서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인슐린 저항성 되게 쉽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재 개그 되게 좋아하시네. 자,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음식을 먹죠. 왜 먹어요? 살려고 먹죠. 음식을 굶으면 죽으니까.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서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폐기물은 소변으로, 안 쓴 거는 대변으로 버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건 뭐죠?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랑 산소를 가지고 그 포도당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은 포도당인데 그 포도당과 산소를 세포가 먹어서 사는 거고 그걸로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 음식을 먹어도 분해되면 그게 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세포가 그 포도당을 받아서 에너지를 쓰는 건데 이게 우리가 단백질을 먹고 지방을 먹어도 간에서 이게 다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뇌나 근육이나 장기나 필요한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쓴다고요. 근데 포도당은 그 세포에 혼자서 못 들어갑니다.
우리 세포가 아무거나 막 함부로 들어오면은 큰일 나죠. 세포는 그래서 이렇게 잘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포 그런 세포에 이제 포도당이 들어오는 메커니즘을 우리 몸이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냥은 못 들어오지만 너 인슐린이 데리고 오면은 들어올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생기면 인슐린이 몸에서 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이 포도당들을 막 데리고 가가지고 세포에 가서 뇌에 가서 근육에 가서 세포에 가가지고 거기 인슐린만 다니는 들락날락할 수 있는 열어볼 수 있는 문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거기에 인슐린 왔어. 나 인슐린이야. 그러면 세포가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 포도당을 넣어주는 이런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췌장에 혈관에는 포도당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췌장에서 이렇게 쉬고 있던 소방수들이 갑자기 때르릉 종이 울리면 출동하는 것처럼 인슐린들이 출동을 해서 사실은 택배기사구나. 택배기사들이 출동을 해서 포도당들을 다 배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르르 그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포도당들을 손을 붙잡고 이리 와봐. 세포에 데려다 줄게. 그래가지고 세포에 그 인슐린만 있는 통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대고 얘 좀 들여보내줘. 나 포도당 데리고 왔어. 그러면 세포가 들어가. 이해되셨죠? 요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인데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 거냐. 원래는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을 우리 세포에다 넣어주고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혈관 안을 너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세포가 안 받아주니까. 그 세포의 인슐린만 통과되는 그곳에 더 이상 인슐린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포가.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원인은 너무 자주 먹어서. 현대인들은 배고플 때 먹지 않고 때가 되면 먹잖아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중간에 먹고. 그러니까 인슐린이 돌아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일 다 했다 싶어가지고 퇴근하려 그러면 또 콜이 오고 췌장에서는 또 왔다 그러고 인슐린 더 내보내고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인슐린이 택배기사가 와서 띵동 택배도 목이 빠져라 기다리다가 한번 와야 반갑지. 그래야 버선발로 달려나가는 건데 너무 자주 띵동띵동 뭐 1시간 2시간마다 띵동거리니까 뭐 왔나 가보면 또 포도당이 똑같은 것만 계속 갖다 주니까 세포가 택배기사가 띵동했는데 집에 없는 척 하는 거예요. 택배 왔어요. 문자를 보내도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배달이 안 되니까 혈관은 어떻게 돼요? 배달을 못 마친 인슐린들이 가득 돌아다니고 포도당도 세포에 들어가질 못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꽉 찬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 속에 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탁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진정한 우리가 공복 시간을 가질 틈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애들 밥 해주고 같이 밥 먹고 퇴근해가지고 밭에 일하러 나가서 밭이라도 갈면은 괜찮죠. 예? 노동을 하면은 괜찮죠. 사냥이라도 가든가 옛날처럼. 그게 아니라 앉아서 아침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둘이 흑당 버블티를 먹었어요. 흑당 버블티를 먹고 이따가 수다 떨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돼서 뭐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아니면 뭐 음식을 같이 둘이 먹었어요. 탄수화물 위주로 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와서 저녁에 이러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오후가 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커피를 또 한 잔 타서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남편이랑 애들이랑 와가지고 밥 해주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봐요. 2시간마다 계속 뭔가 탄수화물들이 들어온 거예요. 탄수화물이 아니어도 인슐린이 나와요. 지방이 됐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쉴 틈이 없기 때문에 혈관은 계속 인슐린과 포도당으로 가득 차게 되고 얘네들은 돌아다니면서 이 집 들렸다 저 집 들렸다 계속 띵동띵동띵동 모든 세포들이 다 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당지수가 훨씬 높아졌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현미밥처럼 천천히 꼭꼭 씹어서 혈당이 천천히 나오면 그나마 결국은 당은 당이에요. 하지만
지연돼서 나오면 혈당이랑 인슐린이 이렇게 피크를 치면서 확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텐데 당 지수가 높다는 음식은 확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음식을 먹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단 것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데 식품 첨가물은 지금 이런 대사들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해요. 근데 식품 첨가물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식품 첨가물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정작 부족하기 때문에 대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영양학적인 가치가 전혀 없고 칼로리만 높은 MT 칼로리라 그래요. 우리가 공칼로리. 그런 현대병이 너무 잘 먹어서 걸린다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실은 영양실조인 거죠. 그러니까 비만 환자들이 영양실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영양을 못 먹어서도 그런데 거기다가 소변으로 당이 무거우니까 중력이 있어서 미네랄들 가벼운 애들 다 끌어당겨 가지고 다 같이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영양소가 줄줄 빠져나가는 게 당뇨병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한테 그냥 종합 비타민이라도 먹으라는 얘기 병원에서 안 해주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영양실조 환자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임신이 힘들죠. 임신 요즘 여자분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는데 아니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니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몸에서 우리 몸은 똑똑해요. 그런 몸에서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 영양실조 환자입니다. 당뇨 환자 영양실조 환자예요. 고혈압 다 영양실조 환자들이에요. 열량 과다 환자들이에요. 영양을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 당뇨가 아니에요. 열량 과다 영양실조. 그 세포에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그 채널이 통로가 꽉 막혔네. 그러니까 당이 못 들어가고 그 세포로 못 들어간 당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에 떠다니면서 이게 아이러니한 게 당은요 세포한테는 에너지지만 혈관한테는 독소예요. 지방간 들어보셨죠? 원래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 하죠. 술 드시는 분들이 지방간이 생겼어요. 요즘은 알코올성 지방간 거의 없어요. 다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과 상관이 없는 지방간. 하지만 간에서 뭘 처리한다는 거예요? 술을 처리하고 당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왜? 술이나 당이나 우리 몸한테 독소입니다. 당은 세포로 들어가면 에너지로라도 쓰여질 수가 있지만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독소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혈관한테는 절대적으로 독소예요. 염증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혈관을 통해서 배달이 되긴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배달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2시간 후에는 혈관이 다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통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에 잠깐 2시간 차가 막힌 다음에는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체가 하루 종일 일어나 있는 상황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그게 계속되고 1년, 2년, 5년, 10년 지속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심해지다가 당뇨병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당뇨병의 기준은 아시죠? 나중에 당뇨 얘기할 때 따로 깊이 들어가기로 하고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떻겠어요? 세포가 산소랑 우리가 숨을 통해서 마시는 산소랑 음식을 통해서 먹은 포도당을 가지고 ATP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쓴다 그랬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포도당을 못 공급받으니까 에너지를 못 쓰죠. 기운이 없는 거예요. 만성피로. 살찌는 이유는 당뇨가 자 보세요. 이 세포가 이제 혈관에 그대로 놔두면은 혈관이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터져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그걸 그대로 놔두진 않겠죠. 않죠. 바로 죽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살다가 당뇨병이 되고 혈압이 올리고 이러면서도 살아나간다고요. 또 살아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모든 세포들이 지금 이 인슐린이 당을 가지고 왔는데 안 받아주고 있어. 근데 그거를 받아주는 세포가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관대한 세포인데 지방이에요. 인슐린이 가서 다들 이 지방한테 그러는 거죠. 다른 세포들이랑 인슐린이랑 지금 이 포도당 네가 받아놔. 너라도 너가 받아놓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혈관 터져. 다 죽어. 너라도 좀 받아놔. 네가 받아놓으면 나중에 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먹으면은 그때 와가지고 다시 빼서 쓸게. 그래서 지방이 그거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요. 일단 저장을 해요. 간세포에도 저장이 되고. 그 지방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기 뱃살부터 찌기 시작해서 몸에 살이 찌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다시 빼간다 그래 놓고 안 빼가는 거예요. 때가 돼도. 살을 못 빼는 거예요. 살찌는 이유 아셨죠? 이것도 지방은 거기에 독소가 많이 저장이 돼요. 지방이 있으신 분들 몸에 염증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지방 안에 지방은 독소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알코올, 포도당, 우리 몸이 독소로 보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을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한다고요. 최초로. 그러니까는 지방에 포도당도 저장되는 거예요. 지방에 저장됐을 때는 포도당은 독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당뇨가 생기는 이유, 그리고 살이 찌는 이유예요. 인슐린도 그냥 지금 잔뜩 나와 있어가지고 못 돌아다니죠. 이 인슐린은 난소를 공격합니다. 난소가 인슐린에 되게 취약해요. 혹 생기는 체질,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감염이 잘 돼요. 이게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인슐린이 그 자체가 살을 찌우기도 하고. 자, 그러면 혈압은 왜 올라가냐? 일단 당이 많으면 우리 몸에 당이 많으면요. 인슐린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자극돼요. 교감신경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교감신경이. 그리고 그거 자체로 이제 혈압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1파운드 우리 몸에 1파운드 살이 찌려면은 그거를 그 많은 세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혈관이 2마일이 더 필요해요. 어마어마하게 긴 양인데 이게 모세 혈관이니까 그래요. 몸 전체의 혈관이 어차피 12만 킬로래잖아요. 12만 킬로. 그러니까 근데 1파운드 살찌면은 2마일이 더 필요하다고요. 굉장히 조금 더 필요한 거죠. 근데 그만큼 심장이 더 가열차게 2마일이 늘어났으니 심장이 더 열심히 가열차게 짜내서 혈압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돼서든 환경이 아무리 나한테 돌을 던져도 안 좋은 환경을 줘도 내가 할 일은 심장 구석구석 온몸에 하나도 낙오되는 세포 없이 모든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소와 포도당을 공급해 주겠다. 그래야 사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심장은 그 노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심장이 더 튼튼해져서 더 잘 뛰어서 운동을 할 때처럼 잘 뛰어서 피를 세게 내뿜는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유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혈관이 탄력을 잃습니다. 혈관은 그냥 빨대같이 빈 관이 아니거든요. 혈관 안에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을 그걸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혈압을. 근데 영양소 공급이 안 되고 이 혈관 안에 포도당이 있으면 독소라 그랬죠. 혈관에 염증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지방세포에라도 어딘가에라도 빨리 넣어야 되니까 지방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 근육이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이 가든 호수 있죠. 이렇게 물 뿌리는 호수. 그거를 처음 마트에서 사오면은 탱글탱글하고 좋죠. 근데 그거를 가든 정원에다가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계속 쓰다 보면 햇빛 받고 비 받고 뭐 하고 하면서 바람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든 호수가 푸석푸석해지잖아요. 혈관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은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혈관 안에 근육이 있다 그랬는데 그 근육도 근육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시켜요? 근육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 운동밖에 없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내 다른 근육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막 뛰니까 그 혈관의 근육도 같이 신이 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압력을 받아주면서 혈관이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해 주면서 운동 잘했다. 그리고 며칠 있다 아니면 다음 날 또 운동을 하면 재밌게 운동을 하면서 혈관이 운동이 건강하게 운동이 되는데 그 운동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의대에서 해부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 이제 여자분들 캐다버가 뭐지? 시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해부를 하잖아요. 시체를 해보면 팔 같은데 근육을 쫙 다 해가지고 해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혈관도 찾아내야 되고 근육도 찾아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근육이 다 달라붙고 혈관도 쫄라붙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구분을 잘 못해요. 신입생들은 어떤 게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까지 다 달라붙어 있고 막 그런데 근육이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그만큼 운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정도니까 혈관이 얼마나 운동이 안 돼 있겠어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고혈압을 고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슐린 저항성이 고혈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강하지 않은 혈관 안에는 뭐가 잔뜩 껴 있어요. 그 깨끗하지 않고 꽉 막힌 고속도로처럼 포도당과 인슐린들이 가득 차 있고 살은 쪄가지고 구석구석 배달할 때는 더 많아지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 혈관을 심장이 세게 뛰어서 혈압을 올리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살겠다는 몸부림입니다. 근데 거기다 약을 주죠. 혈압 높으면 터져. 죽어 안 돼. 근데 그 약은 혈압이 터지는 그것만 보고 준 거예요. 혈압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동맥경화 때문에 터지는 건데 혈관이 건강하지 않아서 혈압은 운동하면 지금 저도 당장 나가서 운동하면 혈압 180 넘어가고 200 가까이 될 거지만 제 혈압은 안 터질 거란 말이에요. 왜? 동맥경화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망가진 혈관 거기에 혈압이 높으니까 터지는 거죠. 그런 거 다 감안하지 않고 혈압이 높다고 그냥 여러분들 혈압이 높다고 막 걱정하시면서 혈압약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머님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심장이 벌렁거리고 혈압이 막 이러면서 응급실 막 찾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응급실 가면은 찬밥 취급받죠. 일단은 보죠. 어떤 환자인가. 그리고 의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분이 혈압이 높다고 놀라서 오셨구나. 응급실은 그런 분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 쓰러져서 앰뷸런스 실려서 가야 돼요. 총에 맞았거나 피가 콸콸콸 밖으로 새어 나오거나 혈압이 본인이 높다고 느껴가지고 그래서 간 분들은 가가지고 앉아서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뒷골이 뜨겁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있으면 벌써 이 사람은 응급 상황이 아닌 거죠.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안정시켜드리고 혈압을 낮춰놓고 응급실 구석에다 앉혀놓고 그냥 관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앉아 있다 보면 또 혈압이 내려가요, 그렇죠? 병원에서 안정이 되는 거죠. 이제 살았다 이러면서 집에서도 이제 살았다 하면 되는데 어쨌든 혈압은 그래서 올라가니까 꼭 아무 때나 흥분하시지 마시고. 자, 근데 이 중요한 건 혈압약은 어떻게 혈압을 떨어뜨려요?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가 있는데 그거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혈압약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장 근육이 못 뛰게 하기도 하고 심장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하기도 하고 혈관을 넓히기도 하고 수분을 빠뜨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건데 이게 다 심장을 더 죽이는 행위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할머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 환자분인데 병원에서 혈압약 이거 한 번만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되게 충실하게 복용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근데 혈압이 120 지금 정상 혈압 120, 180 이거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평생 운동도 안 했고 마르신 분이고 근육량도 적고 피가 140 이상은 돼야지 전달이 될 건데 약을 먹어서 혈압을 120으로 맞춰 놓으니까 맨날 안 그러면 불안해서 조금만 지나면 이 약이 안 들어요. 왜? 우리 몸은 살아야 되니까 약 때문에 이렇게 약으로 해방을 하고 혈압이 못 올라가게 막아놔도
어떻게 해서 약하고도 싸워가지고 혈압을 다시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약 종류도 바꿔보고 용량을 늘리기 2배로 늘리고 막 이러는데, 이게 90세 된 할머니였어요. 나이가 90세 된 할머니. 이분이 어지러워서 집에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고혈압인데 저혈압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 병원에서 의사가 약이 너무 세서 저혈압이 됐나 보다. 그래서 간호사가 근데 재보면은 아닌데 여전히 고혈압인 거예요. 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16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160인데도 저혈압인 거라고요. 약 때문에 더 저혈압 증상이 나오는 거고. 약으로 혈압을 낮춰놓으니까 이 아파트로 치면은 수압이 너무 낮아서 15층까지 꼭대기층까지 수돗물이 못 올라가는 격인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혈압이 높아도 되는 거니까 놔둬요? 그게 아니에요. 혈관이 건강하면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혈관이 건강할 리가 있게, 그 고혈압이 되는 과정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혈관도 같이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압을 두려워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혈압만 낮추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 혈압이 올라간 상태가 이미 그동안에 작년 1년 동안 잘못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잘못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잘못 살아온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내가 먹으니까 120이 나온다 해서 하나도 다행이라고 여길 일이 아니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헛된 안정감을 갖지 마시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고혈압은요. 뭐 1차적으로 1차성 고혈압, 이게 유식한 말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원발성 고혈압. 근데 고혈압 환자들은 한 95% 이상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또 아니면 2차성 고혈압, 뭐 속발성 고혈압이라고도 하고, 2차성 고혈압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혈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 또 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2차성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 혈관 기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임신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약물 복용해서 그 여파 때문에 생기는 게 2차성 고혈압인데,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1차성 본태성 고혈압인데, 그 다른 말로는 원인은 모른다예요. 공식적으로는 유전이라 그래요. 유전인 게 가장 큽니다. 근데 유전이 아니라 위험인자라고 그냥 말하면 되고요. 저번에 누가 가족력, 자꾸 혈압이 오르는, 혈당이 오르는, 당뇨가 되는 그런 가족력,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습관이나 운동을 안 하는 습관이나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가족력이나 있을 수 있겠죠. 예. 틀린 말은 아니죠. 그거를 갖다가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근데 그렇다고 그럼 다 포기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냐?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짜 원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전 같은 거는 그런 소리 집어치우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캐는 유전 말고, 우리가 맨날 병원에서 유전 하는데 그건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진짜 원인 2가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의 자극이 올라가는 거랑 아드레날린,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혈관이 동맥이 강직되는 거, 동맥 경화, 뭐 아니면은 혈류에 저항이 생겨서 피가 끈끈해지는 거. 그 혈압이 올라가야만 구석구석 산소나 영양소가 전달되는 이런 환경. 이 2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동맥경화 그러면요, 이게 심장마비랑 뇌졸중 같은 걸 일으키는데, 그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동맥이 경화되면 혈압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동맥경화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 동맥이 딱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혈전이 부서져서 나온 게 돌아다니다가 심장마비나 뇌에서 이렇게 딱 막혀버리면 뇌졸중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건강한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당뇨 병원에서 다짜고짜 원인이고 뭐 다 집어치우고 지금 당이 높으니까 혈당약 드세요.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약 드세요. 약을 지금 당장이라도 응급 환자처럼 빨리 먹이는 이유는 다른 게 이유가 아니라 혈관이 망가진다고, 혈관이 고장난다고요. 나중에 혈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동맥경화랑 고혈압의 관계도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거니까. 만약에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어머님 고혈압이니까 나중에 이거 동맥경화 생기고 심장마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혈압만 낮추면 다 예방이 된다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혈압약 드립다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 먹어도 혈압은 줄지 않잖아요. 아니 그 동맥경화에 의한 문제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하나도 안 줄었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추가로 나온 게 콜레스테롤 약이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원인을 아는 게 순서, 치료의 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자, 오케이. 자, 또 콜레스테롤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나는 콜레스테롤 없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남편분들 정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콜레스테롤은 병 이름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은 그동안에 이제 마케팅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됐죠. 질문을 아까 제가 앞부분에 질문 주시면은 못 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나중에 질문하는 데다 올려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질문 남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못 보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자, 이 콜레스테롤은요, 거의 마케팅 용어예요. 병 이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병 이름으로 알고,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는 줄로 알고, 근데 콜레스테롤은 그냥 우리 몸에서 되게 필요한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약은요, 되게 장기간 동안에 블록버스터 약, 최고로 많이 판매된 약이었거든요. 이게 또 파이저예요. 근데 항생제랑 더불어서 이게 정말 남용이 심각하게 됐던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안 먹어도 될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처방을 받아서. 이 콜레스테롤 약이 효과를 보려면요, 200명이 5년 동안 복용을 해야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 1명을 예방을 해요. 그럴 바에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을 체인지하는 게 더 확률이 높죠. 이게 병 이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만듭니다. 우리 뇌의 70%가 드라이 웨이트의 70%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막, 뭐 세포벽, 세포막, 뭐 성호르몬, 뭐 이런 게 다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간에서 80%를 만드는 거는 그만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너무 음식을 통해서 많이 먹었다. 새우를 많이 먹고 달걀 노른자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먹어버렸다. 그럼 간에서 그만큼 콜레스테롤을 적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총량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란 노른자를 뭐 덜어버리고 먹고 흰자만 먹고 이런 게 얼마나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위험한 영양소로 콜레스테롤이 쭉 있었는데 벌써 2015년, 벌써 7년 지났어요. 그때 2015년 에디션에 그 다이어트리 가이드라인 오브 아메리카 그래가지고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위험 영양소에서 제거됐어요. 지금도 뭐 지방을 안 먹으려고 고기에 지방을 안 먹고 이런 분들은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도 걔들도 정확하지도 않은 애들인데 심지어 걔네들조차도 지방은 그냥 먹어도 돼. 콜레스테롤은 먹어도 상관이 없네.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1961년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그때 고정 위험 요소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에서 계속 위험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심장협회에도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학회 아니에요. 의학회 아니고 심장협회예요. 그냥 이거저거 식품들 있죠. 음식에 들어가는 뭐 시리얼 이런 데 기업에서 돈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실 마크 붙여주고 후원해주고 이거는 심장에 좋다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자기 제3의 단체에서 뭔가를 이렇게 가이드라인 내주고 막 그런 거 귀 기울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없으면 죽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검사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높으니까 좋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또 높다. 이제 우리가 LDL 뭐 중성지방 보잖아요. 콜레스테롤을 다만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 취급하거나 아니면 암세포 취급하면서
고혈압 취급하면서 높다고 해서 억지로 낮추면은 약물 먹어서 낮추면은 만사형통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간이 그만큼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었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간이 필요한 만큼 만든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뇌에도 필요하고 우리 뭐 세포막에도 필요하고 신경을 감싸는 신경막에도 필요하고 성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다 알겠는데 누구는 근데 요만큼 만들면 다 되는데 해결이 되는데 누구는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냐? 왜 이렇게 높냐?' 예, 요거는 생각을 해 봐야죠. 그쵸? 예.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이거 혈관에 껴 가지고 동맥경화 돼서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 걸려서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괜히 혈관에 끼는 건 아니에요. 아까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라 그랬죠, 우리 몸에. 이 12만 킬로를 우리 1분 안에 돌아요. 12만 킬로를 다 돌고 오는 게 아니라 혈관이 일로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일로 가 가지고 가서 돌고 들어오는데 멀리까지 갔다 오는 애도 1 분이면 돈다고요. 근데 피가 졸졸졸 흐르지는 않아요. 콸콸콸 무서운 속도로 흐르거든요. 근데 이 혈관은 가다가 갈라지잖아요. 막 이렇게 갈라지면 혈관 보셨죠? 갈라지는 부분에 가지치고 갈라지는 부분에는 콸콸 엄청난 빠른 속도로 혈관 뭐지? 물이 흐르니까 피가 흐르니까 와류 현상이 생겨요. 피가 깨끗하지 않으면 혈관벽에 상처를 더 내겠죠. 그리고 아까 포도당 이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의 벽에 상처를 낸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와류 현상도 상처를 내요. 근데 그거를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겨 가지고 망가진 혈관을 고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냥 쉽게 반창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서 패치 작업하는 거예요. 저기 파이프가 터질 것 같은데 저기 터질 것 같으니까 저기 가 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막는 거죠. 패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혈관은 좁은 모세혈관, 작은 혈관인데 염증은 너무 커 가지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콜레스테롤이 막다 보니까 혈관 자체가 막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심장마비 환자. 예, 그럼 관상동맥을 이렇게 심장마비 환자를 죽고 나서 해부를 해 보고 관상동맥을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여기 이렇게 꼈네. 와 이것 때문에 막혔네. 이게 원인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을 해 보려고 했던 엉뚱한 애를 모함하는 격이 되는 거죠. 불이 났는데 이 환자금융 책에 제가 쓴 내용이죠. 불이 났는데 불 나는 데마다 보면은 맨날 이렇게 소방차가 가득 해서 길 다 막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아 저 소방차가 화재의 원인이네.'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 중에서 콜레스테롤로 혈관이 막힌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예. 나머지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염증이랑 싸워요. 예. 혈관의 염증뿐만이 아니라 다른 몸의 다른 염증도. 그래서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몸에 염증 반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은 부작용이 우리 간에서 뭐 못 만들게 하니까 간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은 뭐 4 개월에 한 번씩 3 개월에 한 번씩 간 수치도 같이 검사를 하잖아요. 간이 괜찮나 안 괜찮나.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간암의 위험이 증가한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발기부전되죠. 남성 호르몬의 90%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약이 처방되고 80년대 처방되고 나서 발기부전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나온 약이 바이아그라 나왔어요. 둘 다 파이저에서 처음에 나왔어요. 꼭 먹고 알 먹고. 네,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나 콜레스테롤 높아서 약 먹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 그렇게 막 밝히지 마세요. 예, 내 뭐 의무 기록을 남들한테 밝힐 필요도 없는 건데 이거는 나 요즘 좀 발기부전인데 이런 거를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원래 뭐 남자분들이 안 그래도 센 척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발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예. 또 치매. 이 알츠하이머라는 단어도 80년대 초에 콜레스테롤 나오고 나서
5년 후에 갑자기 급증했어요. 그전에 알츠하이머란 단어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다 생겨난 거예요. 뇌세포의 70% 이상이 콜레스테롤이니까. 근육통, 우리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콜레스테롤인데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근융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막으면 뇌졸중 되고 심장마비로 죽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근육통이 생길 수 있다고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레이저로 옛날에 병원에서 신경통 치료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레이저 신경통 치료를 했는데 이 뭐 다른 약을 먹어도 신경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도 받았겠죠, 사람들이. 근데 레이저 치료로도 뭐 잘 안 되고. 근데 이 신경통, 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 중에는 신경통이 있는 말초신경염 그래가지고 손이나 발끝에 저리고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근데 이거 신경내과 가면은 뭐 치료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간질약 처방해주고 우울증약 처방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천천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거다. 아프다 이제. 몸이 이제 하나씩 가네.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콜레스테롤 약 부작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다 보면 당뇨병의 발병률이 50%가 증가해요. 그리고 심장마비도 증가해요. 왜? 코큐텐이 부족해. 나이가 되면 안 그래도 코큐텐이 감소하는데 코큐텐은 항산화제라 가지고 심장 손상을 우리 근육 손상을 우리 몸에 우리 보호해 주는 우리 근육을 보호해 주는데 코큐텐은 간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 때 코큐텐과 갈라지면서 코큐텐도 만들고 콜레스테롤도 만들어요. 근데 이 약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한다 그랬잖아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 밑단계에서부터 아예 그 대사를 딱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못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데 코큐텐도 못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장마비,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심장마비가 예방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다는 건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오히려 코큐텐이 부족해서 심장마비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기만 합니다. 요즘은 아예 미국에서 같이 처방하는 병원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뭐 자꾸 뭘 자꾸 그렇게 처방을 해요. 그게 아니라 원인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콜레스테롤 약이 처방되는 이유는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이게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해줬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뭐 빅데이터, AI가 정해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해요. 그러니까 박사님들 몇 명이 정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시작해서 7명이 정했어요. 7명. 근데 그 7명, 9명이었나? 근데 그 7명, 그중에 7명이 제약회사랑 금전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지원을 받았다고요. 네, 그런 뭐 이런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그런 게 밝혀져 가지고 이게 철회가 되면 철회가 되지도 않고 전면 재검토하냐? 아니요. 그냥 뉴스만 그렇게 나오고 끝난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한 20-30년 후에는 콜레스테롤 약 지금 먹고 있는 이 치료법은 더 문제가 많다고 더 밝혀질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딱 2명. 그러니까 40, 50대 남성 중에 심장마비에 걸렸던 환자분. 그러면은 2차 또 심장마비에 걸리는 걸 예방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염증도 낮춰주니까. 그리고 또 또 뭐지? 그거 말고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네, 그래요. 그 심장마비가 한번 걸렸던 분들이 심장마비를 막는 거, 다시 2차를 막는 거. 네, 그게 전부예요. 네. 나머지 여성분들, 심장마비에 걸렸던 적이 전혀 없는 분들, 다른 건 나이가 특히 많으신 분들, 다른 건 내가 다 수치가 정상이고 좋은데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게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약을 안 드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건강으로 봤을 때. 활력을 유지한다거나 치매를 예방한다거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요즘은 또 어린이랑 이제 청소년들의 콜레스테롤 처방이 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만약 미성년자한테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해야 된다 이런 진단을 내린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빨리 도망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시간을 좀 보고 오케이. 오후. 그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 5가지를 필요로 해요. 이걸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설탕을 아예 끊는 거예요. 지금은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사증후군을 이미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살을 빼야 된다든가 당뇨를 고쳐야 된다든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든가 고혈압을 고쳐야 될 사람들. 콘시럽이나 액상과당 같은 그런 감미료로 들어가는 가공식품에 있는 건 더더욱 그렇고 이런 당분들, 당지수가 높은 당분들을 아예 다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이 좀 맛없어도 치료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평생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몇 주간만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먹는 음식 영양소가 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좀 이따가 확인해 보겠지만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린 비타민 무슨 뭐 비타민 같은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 먹고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그 인텐시브 케어. 그러니까 지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능의학 병원에 갔는데 대사증후군 있어서 갔는데 초반에 야 보충제 너무 많이 팔더라. 이거 이만큼 먹으래. 10개를 먹으래. 집중 치료 받는다고 생각. 때로는 그만큼 필요할 수 있어요. 크로미움 기억하세요? 크로미움하고 바나디움 VANADIum 바나디움 이게 인슐린 리셉터 인슐린 수용체 아까 인슐린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이 와가지고 포도당 갖고 왔는데도 모른 척한다 그랬잖아요. 그 인슐린 리셉터의 sensitivity 이거를 약간 다시 예민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받아들이게 해준다고요. 크로미움 그리고 알파리포산도 도움이 됩니다. 영양소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 도움이 많이 돼요. 또 베르베린도 도움이 돼요. 얘는 또 이제 콜레스테롤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이거는 너무 기억하지는 마세요. 지금 이게 나중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가 지난 후에. 세 번째, 공복 기간을 갖는 거예요. 아까 자꾸 이렇게 밥 먹는 흑당 버블티 먹고 밥 먹고 이런 분. 그러니까는 이게 공복 기간에는 우리 피 청소하는 시간, 혈관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간도 청소가 되겠죠. 간은 공장인데 공장도 잠깐 쉬면서 청소 물도 뿌리면서 청소도 해주면 좋잖아요. 더럽게 계속 공장 돌리는 것보다. 혈관도 도로도 이렇게 러시아워가 쫙 끝나고 나면 혈관이 비면은 물 한번 뿌려주면 좋겠죠. 청소하는 시간. 따로 레몬 디톡스니 뭐니 힘들게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레몬물 아침에 레몬즙을 짜가지고 레몬물을 마시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괜찮지만 따로 안 하더라도 그냥 공복 시간을 갖는 게 내가 간도 해독하는 시간이고 혈관도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그 호르몬들을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내 몸의 호르몬들 신호들 다시 수신이 잘 되나 삐리삐리 이거 전파가 잘 통하나 테스트 해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살면은 하루 종일 음식 소화만 하다가 끝나는 그러다 그냥 그 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는 수가 있다고요.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이거 음식 소화시키는데 다 쓰다가 지금 여러분들 췌장이나 간을 푹 쉬라고 휴양지로 휴가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시라. 쉴 때는 완전 푹 쉬게. 퇴근할 때는 확실하게 퇴근하시라고. 자꾸 퇴근시킬 것처럼 하다가 또 배를 올려가지고 또 콜 호출해가지고 또 일시키고 이러지 말고 인슐린. 그러니까 중간중간 과자 먹고 뭐 하고 이게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또 저 몰래 뭐 그렇게 뭐 먹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 10시인데 뭐 먹으면서 듣는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해되셨죠? 휴가 줘놓고 자꾸 집에 전화해가지고 나와서 잔업 처리하라 그러면은 제대로 쉬겠어요? 안 되잖아요. 피로가 안 풀리겠죠. 피로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쉴 때는 확실히 쉰다. 네. 또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동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여러분들 다 같이 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이 운동은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안 하면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전혀 안 하고 살아도
위기 의식을 잘 못 느끼시죠? 네? 그 유산소 운동하면은 심장이나 이 혈관이 훈련이 되니까 건강해지죠. 폐활량도 늘어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땀이 나오는데 이 독소가 간에서 분해가 돼 가지고 콩팥을 통해서 이 소변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땀으로 배출되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간이나 신장에 대사에 문제가 있으면은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다시 흡수되기도 하거든요, 몸속으로. 그러니까 또 이 땀으로 근데 배출이 될 때 문제는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죠. 예. 영양소 먹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안 하면요. 관절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관절은 그냥 혈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혈관이 아무리 없어도 관절도 세포예요. 얘들도 세포라고 산소, 영양분, 영양소 다 똑같이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이렇게 움직여 줄 때 펌프 작용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고요. 혈관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누워 있고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관절이 굳어요. 며칠이 뭐예요? 몇 시간만 앉아 있다가 일어나도 쭈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도 우두둑 관절이 굳은 거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 굳어요. 그러니까 이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 줄 때 윤활액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펌프 작용을 통해서 영양소도 공급되고 노폐물도 빠져나가지만 윤활액도 나오기 때문에 계속 기름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칠이 안 된 관절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발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한 달씩 있다가 이렇게 펴 보면은 안 펴져요. 재활 되게 오래 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통통 튀면서 우리 몸에 림프액들이 있죠. 이 림프액은 혈관을 림프액은 혈관이랑 따로 있어요. 림프관들이 따로 있어요. 혈액은 심장에서 쏴주면 압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압력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 림프액들은 뭐 심장처럼 이렇게 쏴주는 누가 없단 말이에요. 얘들은 우리가 이렇게 통통 뛸 때 움직여요.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수축됐다 펴졌다 할 때 이 근육 틈바구니에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램폴린 있죠. 트램폴린 방방방 이렇게 뛰는 거 그게 그렇게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마사지도 그래서 좋은 거예요. 림프를 다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또 뭐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이 목에서 이렇게 샤워할 때 목에서 위에서 아래로 여기 캐러리드 아럴이라고 있거든요.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쓰다듬어 내려주는 거는 이 림프액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안으로 목으로 넣어주는 거죠. 여기 막혀 있는 것들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잠입니다. 잠.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게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커집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잠 부족이잖아요.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9시간 잤대요. 9시간. 잠 원래 해지면 자는 거고 해 뜨면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이 숙면이 중요한데 숙면을 하려면은 어두운 데서 조용한 데서 자야 돼요. 근데 그게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잠이 부족하니까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기본적으로 잘 살펴보면 약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원인을 근데 치료를 하다 보면 약이 낄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 별로 이제 의대에서는 교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그 의대 운영비, 뭐 연구비를 누가 다 지원해요. 제약회사에서 지원하고, 그 제일 높으신 교수님들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면은 그 교수님은 의대생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제약회사에서 만든 모델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의 그 약간 약 세일즈맨 수준으로 의사들이 처방을 약으로만 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밖에 환자들한테 제공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료계에 변화가 있습니다. 거의 혁명 수준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초기 단계라고 봐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 제가 세상 천지에서 저 혼자만 떠드는 거 아니고요. 저만의 의학이 아니라 저만의 뇌피셜도 아니고 기능의학이잖아요. 제가 미국 항노화 학회에서 멤버고 또 이거 펑셔널 메디슨 그 기능의학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기능의학을 한국에 많이 알렸는데 선생님들 많으시고 한국도 점점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되게 좋은 병원 가가지고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뭐 삼성병원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는 정밀 검사 받아야 그 최첨단 의학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랑 공부하시면서도 지금 이 정보들이 가장 최첨단 정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오늘 요만큼 여기까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인슐린 저항성에서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5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려면 무조건 아예 설탕을 아예 끊는 거 예방할 저는 설탕 많이 먹어요. 저는 많이 먹진 않겠지. 근데 저는 개의치 않고 먹어요. 제 입맛에 제 습관에 맞게 인슐린 저항성이 없으니까 운동도 많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고치려고 하는 걸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 방법 완전 끊는 거 그 설탕을 완전 끊는 방법 중에서 저탄고지도 들어가는 거고 현미채식도 포함되는 거고 또 간헐적 단식도 포함되고 이거 식이요법들은 많이 있겠죠. 다양한 버전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영양소 공급이 안 되면 몸에 대사가 안 되니까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셋째 공복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운동해야 된다는 거. 5번째 잠 많이 자야 된다는 거. 치료를 위해서는 잠도 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안 하고 나는 운동은 진짜 못하겠는데 운동만 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니 수능 시험 보는데 영어 시험만 안 보면 안 될까요?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치료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잠도 잠은 이게 잠이 참 죄송해요. 잠이 문제인데 잠은 직업 때문에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안타까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오늘 강의는 요거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그 종이를 나눠드리진 않았고 이거 드렸었잖아요. 올려드렸었잖아요. 카페에도 올리고 많은 분들이 다운 받으셨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요거는 따로 할 거예요.